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그런데 자충수가 된 경우도 있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원실장을 맡고 있죠.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이 패널로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보나요? 네, 오늘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쩍벌 자세에 대한 컨설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너무 넓게 벌리고 있는 건데 컨설팅을 받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보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출연을 합니다. 요즘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영끌 인터뷰에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네요. 예, 유승민 후보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오래전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이 됐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야로 나뉘기보다는 각 캠프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각 캠프에 좀 강조해서 맡은 역할까지 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황실장 기획본부장이면 캠프의 최고 핵심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브레인과 하트라고. 브레인과 하트. 그렇죠. 최고 핵심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최재형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식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 후보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38일 만입니다. 헌법기관장의 정치 출마에 대한 시선을 의식했는지 출마 이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내 강력한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우리나라는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는데 본인은 정치적 부채가 없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대선 출마 전에 선언 전에 애국가를 부른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최 후보와 가족들은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게 전통이라며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애국심이 강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걸까요? 최재형 후보의 대선 출마, 지지율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애국 최재형의 대선 출마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애국을 붙인 건 이른바 예전에 극우 세력을 두고 애국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방금 봤지만 최재형 후보가 애국가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했고요. 이 애국가 독창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조혜진 기획본부장님? 아이디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임할 때마다 가족 모임, 설이나 이런 네. 때 모임할 때마다 사진도 나왔지만은 예. 그 돌아가신 고 최영섭 전 그 해군 대령님. 대령님 그 주제로 해가지고 국민의례를 따로 매번 했더구만요. 국기에 대한 경례. 하고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도 1절만 부른 게 아니라 4절까지 부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노래 부를 때 워낙 이렇게 잘 부르셔서 본인이 교회 성가대를 오래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수도 없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발성이 나오셨던 것 같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러면 습관인 겁니까? 예. 뭔가 행사만 있으면 애국가를 사절까지
애국가를 습관으로 부른다고 하면 좀 그거는 좀 그런 디스네요. 보니까. 아, 편히 그렇습니다. 애국심으로 부르는 건데. 어떤 관례적으로. 예, 그러니까 가족 그 모임에서 늘 불러왔던 애국가였는데 대한민국에 애국가 집안들이 많은데 예. 뭐 가족 모임 때 국민의례 한다는 집안 제가 못 들어봤고 애국가 부르는 집안도 못 들어봤고 사절까지 부르는 집안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국민의힘에 이번에 들어오신 예. 새로운 그 정치 천연병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엄혹한 가정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저 윤석열 후보도 예. 잘못했더니 아버님께서 고무스로 엉덩이를 때렸다. 뭐 이런 게 자서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최영섭 그 부친의 여러 가지 그 애국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한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정통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할아버님은 또 춘천고보 그러니까 춘천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신데 독립운동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 골수의 애국자 집안인 거죠. 그러면 예. 국가 예. 또 어떤 보수의 나라 정체성을 사랑. 많이 있는 거네요. 근데 정말 설날에 이번에 이제 감사원장 예전에 계실 때 설날에 가족 모임을 공관에서 하고 국민 의례를 그때 했다라는 건 사실 설날에 국민 의례하는 게 잘 좀 어떻게 볼까요? 연상이 잘 안 돼요. 그 설날 사진으로 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저거는 이제 설날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예. 설날 말고도 다른 명절 추석도 있고 다른 또 가족 모임도 있고 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 그 위에 할아버지 독립운동하신 분 그리고 6.25 때 이 영웅이셨던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저 나라에 대한 이 생각 또 국가관 이런 거는 그냥 대대로 확고하게 피해 흐르는 부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양해를 최 후보가 좀 구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자 한 기자가 준비 안 됐는데 출마 선언부터 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저도 있었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요. 애국심은 강조됐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분이 어떻게 말하면 좀 고지식한 거고 또 저는 그 부분에서 정직함, 진실함 이런 걸 느꼈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원론적으로라도 이제 답변하고 넘어갈 텐데 저분은 그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슈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 물어본 것 중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끼리 토론한 법안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뭐 몇 조 몇 항의 무슨 그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기자는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그냥 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자가 기대하는 게 그건데 그건 내가 준비 안 됐다 하니까 그냥 바로 준비 안 됐다고 이야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 특히 좀 우리가 좀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지도자다. 저는 신뢰가 간다. 절대 거짓말하실 분 아니고 대충 넘어갈 분 아니고 저렇게 말하면 본인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역공성 질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후보로서는 준비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후보로 못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기자 질문은 그랬지만 그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출마 선언한 분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담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윤석열 후보나 그 최재형 후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선후배로서 한 분은 검사, 한 분은 판사, 한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서초동에 주로 계셨고 그러면서 이 정치의 현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에 있어서는 정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면 초년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철학과 노선에 관한 자기들의 치열한 고민과 준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되냐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인데,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를 근래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찍혔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좀 요새 근래 보면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뭐 페미니즘이 뭐 출산을 적게 했다라든지 뭐 사실 이해 안 되는 발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저게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오늘 뭐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들에 관한 생각들을 준비해서 아마 말할 시간이 오고 답변할 시간이 오고 검증에 대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문에도 다 나와 있고 이제 답변 과정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이 그 국가관 애국심 이런 거 이제 강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나라가 처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점, 구조적인 모순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진단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출마 선언문하고 답변 내용에 들어 있고, 그리고 국정의 여러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게 주로 감사원장으로서 국정 전체를 들여보고 그 기회에 빠르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다만 아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하고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1등, 2등 후보와 민주당의 1등, 2등 후보가 좀 확연히 틀리다. 여기는 야전에서 정말 자첩처럼 커왔던 그 들판의 이런 것처럼 보이고, 두 분은 하우스에서 잘 커오셨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광야에 나오셨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걸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근래 하셨던 말씀이 보면 뭐 부정식품 관련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이 광야에 사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 뭐지? 이런 의문의 얘기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최재형 후보께서는 보면 대단히 조심스럽고 말씀을 구사하시는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정책에 들어가면 아마 최재형 후보께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최재형 후보 전체 출마 선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분 괜찮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에 대한 생각,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글에 충분히 녹아져 있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하는 길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길 속에서 과연 이거였을까에 대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의 감사원장의 역할과 6개월 남기고 떠나야만 했던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뭐 2년 뒤나 3년 뒤에 있었으면 임기 다 채우고 나왔겠죠. 근데 본인이 그동안에 판사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바라볼 때 이 최근래 시기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이 생겼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뭔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자기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대선이 몇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나는 이번에 뭐 그냥 그런 일은 딴 사람들 잘 하시겠지, 나는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임기 채우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런 투철한 애국관을 가지고 볼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 길에 같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결정이 딱 서는 순간에 남은 선택은 없는 거죠. 임기 마치고 나오면 출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부분이 이제 임기 몇 개월을 단축시키고 나오셨던 거고. 근데 사실 애들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된다. 나라를 성장시켜야 된다.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당연히 원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들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히고 정책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관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이어서 항상 구체적인 방법론이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원장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근데 앞서 봤듯이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의지만 갖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 정부가 정책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관주도고 그리고 규제 그리고 공급 억제 또 수요도도 억제하고 예. 그런 정책이 이런 그리고 약간 또 이념적인 그런 접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본인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 그리고 공급 위주 그리고 규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그 임대료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정부가 처음 했던 방향대로 정부가 입장이 그동안 바뀌어 버렸죠. 처음에 임대 사업을 굉장히 장려했었거든요. 예. 그 방법대로 가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중에 풀려 있는 이런 유동성들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 남아 있는 이 유동성, 이 현금들도 좀 그 부동산에 한 다른 곳으로 가서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산업 쪽으로 열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그건 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그 발언의 출발이 사실은 프리드먼 교수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선택의 그게 이제 자유. 선택의 자유. 즉 1980년대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선이었죠. 그러면서 그 정책을 가지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를 거쳐서 작은 정부, 시장의 자유 이걸 가지고서 해왔고 우리나라는 YS 때 세계화 정책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2012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자본주의가 시장의 자유로서 작은 정부로서 해서는 그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증에 의해서 그 노선은 사실 폐기된 노선이거든요. 바뀐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또다시 시장의 자유만을 얘기하고 작은 정부 또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자유, 민간의 자유 이렇게만 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이 데칼코마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해 속에서 좀 바뀐 현실에 대한 이해가 199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 최재형 후보가 강조하는 거는 유능한 정부지 작은 정부가 아닙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냐, 무능한 정부냐는 거고 아무리 공무원 대략 뽑아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게 만들어도 그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 못 받는 거고 줄여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이 정말 그 업무 가부담을 지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건 국민들도 박수 받는 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아니 지금 잠깐만요.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실까? 아니 이제 최 원장 말씀은 작든 크든 간에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과 정권이 만들어주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이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다가 해결해낸다. 그런데 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 부분, 산업 부분, 기업 부분 이런 성장 부분은 민간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나머지 조세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한다든가 또 양극화를 해소한다든가 또 부의 재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가 또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정부가 키를 일단 쥐고 뭐 나가야 구체적인 된다. 대책이 나오면 또 하나씩 좀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시청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지율을 좀 좋게 보신 분들은 강땡땡님은 약속처럼 압도적인 정권 개최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R2로 시작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너무 준비 없이 나온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최재형 후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민주당 얘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게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기도 바쁜 와중에 자충수까지 등장한 겁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 어제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가 아쉽다며 70점을 줬습니다. 그러자 같은 문정부 총리 출신인 정세균 후보가 역대 최장수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에 대한 디스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당신이 마이너스 30점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술꾼 공격을 던졌고 그걸 이준석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받아치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경쟁 후보들은 음주운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음주운전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스스로 꺼낸 말과 상대를 공격한 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과 그리고 70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 문장에 2개가 있지만 2개는 다른 후보의 얘기가 됩니다. 먼저 70점 얘기부터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신 김영진 의원님 편하시라고 70점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요새 좀 급하셨나 봐요. 숫자를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거 뭐지?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한 정부의 평가는 5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또 야당의 정권을 넘겨주느냐 그것이 저는 최종적인 평가다. 그런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큰 경제 문제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OECD 나라에서도 상당히 최상위권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잘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리고 올해 최대 수출을 이끌어내는 이런 결과를 보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선방해 왔던 정부였다. 이렇게 보고 또 여타분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지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아시아권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평가받을 만한데 결론은 2022년 대선에서 새로운 민주당 정부를 같이 만드는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최종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평가는 그 점수에 따라서 나온다. 네, 맞습니다. 점수를 만약에 조혜진 의원님이 주신다면 문정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사실 숫자가 애매하긴 해요. 예. 아니 오늘 그 출마 선언 때 최재형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국민들은 계속 더 그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장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이 5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저는 한 7, 8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선전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저는 솔직히 40점 이하라고 봐요. 나라가 국민이 에너지가 역동하고 젊은 층들의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고 더 자신감 생기고 지금 그 도쿄올림픽 때 보면은 국민들이 그 의식을 보면 거의 그 길이에요. 일본은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막 낮춰봤는데 지금 실력으로 그 자신감이 넘쳐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그걸 발목을 잡았어요. 뭐 온갖 규제라든지 국민 평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40점 이하라고 정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원래 점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께서 70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좋게 봤어요. 이낙연 후보가 절대 자기가 몸담은 그것도 최장수 총리로 있었던 적통이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했던 이 정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70점 저는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점수를 줬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적극적인 열렬한 지지자들은 90점 이상이라야 이제 만족할 텐데 그런 거 보고서 이낙연 후보도 정치 오래 하셔서 노련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법을 전공을 하고 또 언론인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전히 원칙주의 측면이 그게 저 성격이 좀 남아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총리 대 총리의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1대1 토론을 한번 하자. 예. 결론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낙연 총리는 집권 초반기에 사실 2년은 거의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국민의 그 기대와 희망이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공을 더 시켜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에 꽃길을 걸었던 부분이고 정세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퇴임할 때까지 민방위 복만 입고 코로나
코로나 나오고요. 극복을 위해서 나가셨어요. 대구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세균 총리가 보기에는 참 그러시네. 꽃길만 걸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 왔으면 그렇게 박하게 주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면 뭐 제가 이재명 보기에는 캠프 괜찮아요. 김영진 상황실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문정부의 두 전직 총리분들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재희 아닌가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한번 하자고 하는데 하신다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드릴 용의와 이낙연 후보는 공감하겠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도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노련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원칙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계산 못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덕이 될지 실이 될지 생각 못하고 주장하셨다가 그때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신 거고 이번에도 자기를 포함해서 이 정부 점수를 70점을 매긴 거고 좋은 뜻에서 매긴 건데 조금 좀 손해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5년 정권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당하느냐 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은 의서도 보면 야당이 국회의원에게 상당히 좋죠. 명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책임은 일은 못 하는데요. 아니 책임은 그리고 또 책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인데 그 어려운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같이 지금 6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민주당 못했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좀 이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민감한 생각입니다. 부분이죠, 사실. 민감한 문정부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게 사실 역대제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을 연장을 해도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좀 정권 교체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도 그렇고 이번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 고민들이. 그 정권 내부의 이 그 줄기 흐름 이게 라인이 틀린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뭐 오히려 다른 여야 정권 교체보다도 더 분위기가 더 살벌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고 지금 뭐 민주당 내부도 그런 점 때문에 저런 그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야당도 기존의 여의도에서 정치를 그 준비해왔던 분들보다는 외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윤석열, 최재형 후보 두 분이 1등, 2등을 하면서 전체 대선 판의 그림이 바뀌어져 버렸고 야당도 사실은 여의도에서 중심을 했었던 분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현재는 1등을 하면서 여당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 자체가 여의도의 이 흐름과 국회와 정치권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게 이제 사실 시대적 흐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이 시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또 그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국가 리더십을 만드냐 이 문제에 같이 결부되니까 조금 더 복잡한 대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이어져 온 네. 예를 들어 친노 친문의 민주당의 주류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하면서 이어져 왔던 이른바 친이 친박의 국민의힘의 주류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교체되는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 후보들도 기존 후보들도 그렇지만은 새로 진입한 이 최재형, 윤석열 이 후보 진영 캠프도 거의 이제 친이들이 다 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친이 친박이 다 교체됐다니까 친이가 다 아니, 갔다 지금 저희 친이 쪽에도- 시대가 열렸다는 저희 쪽에도 이제 김영우 종합상황실장이 친인데 저쪽 윤석열 캠프 쪽에 장재원 종합상황실장도 친이고 저희 쪽에 뭐 저도 그렇고 예. 또 실무를 하는 분들 중에는 청와대 연비 청와대의 홍보팀 공보 또 이 예. 공보팀 이쪽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저쪽 그 윤석열 총장 쪽에도 지금 종합상황실장인 장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신지호 의원, 뭐 박민식 의원, 이두아 의원 등등 다 친이죠. 그쪽 다 예전 친이계로 불렸던 분들. 그러니까 기자들의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의 현재 정책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정권 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파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역할을 하는 그런 저희 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책 같은 경우도 전영우 전 예.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안보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고 경제도 뭐 김대기 경제수석. 예, 김대기 경제수석 최준경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또 하시고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없을까요? 친박대 사람이 너무 없었다. 남는 사람은 이제 친이밖에 없다. 저희 쪽에 이런 발상의 전환은 이제 가능하지 그 최재형 원장 캠프에서는 또 전략본부장은 박대출 의원 친박이죠. 그렇죠. 아주 강한 박대출 의원이 친박. 친박이 강한 이시고 친박이죠. 또 거기에 밑에 정무실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들어오시고. 제가 보기 그래서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엷은 친이, 그다음에 친박에서 계셨던 분들이 같이 하는 연합군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 윤석열 후보 측에는 강한 친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니까 돕는 의원들의 이 흐름이 그렇게 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요 부분들이 그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초창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가지고 논쟁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아마 두 후보 간에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박근혜 탄핵과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시기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복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요. 지금 말씀 이제 짙은 친이와 옅은 친이 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노정돼 제가 있다는 보기에는 건가요? 그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바라보는 분들의 의견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냐하면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서 그래요. 출마 선언 때 기자 질문이 왜 대통령이 당신이 최재형 후보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물어봤을 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과거로부터 통합, 자유롭다. 과거로부터 통합, 이제 자유로운 거하고 이제 통합, 대국민 대통합, 통합을 하고 하나의 국민,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그 에너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뜬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는데 캠프도 그런 인식 생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는 생각으로 지금 꾸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재형 후보의 그 출마 선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애국심의 기조는 담겨져 있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정책, 그다음에 사회 통합 정책, 복지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외교 안보에 관한 부분들은 뭐 출마 선언문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길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걸 보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약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원래 민주당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하고 이낙연 후보의 70점 실현 관련돼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캠프의 음주운전 관련된 자충수를 다루려고 했는데 김영진 상황실장님이 계속 지금 최재형 후보 얘기를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시죠. 타임 이트라고. 제가 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건지. 말씀이 길어지실 때 제가 넘어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 말씀하시죠. 음주운전 표현은 원래 이제 박 대변인이 박 전 대변인이죠. 얘기했는데 자충수가 됐어요. 내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저희들 명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 우리 박진영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한 3주 전에 했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에요. 그리고 박진영 대변인은 대변인 임명 하루 만에 예. 사진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변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저는 용서를 비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 이제 강화된 형태로 음주운전 가지고 이재명을 한번 잡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이재명 후보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대로 인정을 했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한 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두 번이라고 저렇게 윤영찬 의원 같이 성남에서 정치를 해오고 윤영찬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예. 많이 도움을 줬던 분들을 또다시 거기로 소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이재명 번이고요. 캠프에서 보기엔 배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좀 냉혹하다. 냉혹하다. 그리고 제가 2014년, 18년에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때도 저희 50만 원, 100만 원 미만에 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내고 거기는 소명을 다 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도 18년 경기도지사 후보 때 예. 그 100만 원 미만에 관해서 소명을 하고 내용을 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처럼 처음 들어왔으면 그런데
10년 이상을 출마를 4번, 5번 한 사람에게 그런 거. 당신 얘기지만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저기 이재명 후보께서는 2004년에 150만 원 벌금 받은 그 있다고 인정하셨고 인정했어. 또 그쪽 캠프에서는 2005년에 또 농협 그 부정대출권 조사 때문에 우리 그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 현장에 급히 달려가는 가다가 그 음주적증을 당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그것을 하시니까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거고 잘못 그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한 번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거는 뭐 경기도당, 중앙당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시장 성남시장의 그 농협 부정대출 사건 그 보도한 기자 변호하느라고 현장에 급히 이제 사실관계 조사하려고 뛰어가려고 가는 와중에 돌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해명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짜 자체가 네.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봐서 다른 부분 있으면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 분양권 특혜를 제공했다는 LCT 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넉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LCT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며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272명 중 64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델타 변이가 확인됐으며 역학적 특성상 나머지도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손님이 1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김밥집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네, 올림픽이 와도 재미있는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힘차게 한번 썰어보죠. 네, 첫 번째 준비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매너 생활의 전도사 오무려 집게. 자, 니마 그 다리 벌리지 마오. 저 영상은 언제적 영상이에요? 저 처음 보는데. 10년 이상 된 그 핸드폰 광고 영상. 우리나라 거죠? 예, 저희 어렵게 찾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어쩐지 쩍벌남, 지하철에서 이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남성분들 그런 민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신조어였는데 이제 뭐 10년도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자, 정치권에서 쩍벌남이라면 이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죠. 한때 그 도리도리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쩍벌 자세, 이른바 쩍벌 자세가 좀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윤 전 총장이 최근에 행보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쩍벌, 그리고 또 저렇게 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쩍벌, 또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할 때도 쩍벌, 그리고 또 심지어 기자들과 만나서 120시간 얘기를 할 때도 저런 쩍벌 자세를 늘 한결같이 유지했다는 거죠.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도리도리는 약간 귀염성이 좀 있는데 저 쩍벌 자세는 상당히 보기도 민망해서 더 구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당이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충심인데 다리 좀 오므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대선 주자에게는 태도, 그러니까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였죠. 전문가에게 말투, 자세 관련해서 컨설팅을 또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메시지나 이미지 같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쩍벌은 이제 뉴스가 아니고요. 쩍벌이 만약에 개선되는 방향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뉴스로 삼을 겁니다. 야,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놓치기 노력하는구나. 네,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참고로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걸 아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셀프 디스하면서 뭔가 호감을 끌어올리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 자신의 반려견, 그 개 인스타입니다. 자, 말이 반려견 이름이 말이죠. 자, 쩍벌 말이 180도까지 쩍벌이 가능하다라고 쓰면서 아빠 유전, 아빠와 같이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 저렇게 좀 귀엽게 올려놨네요. 어쨌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외국 생활을 해보면 쩍벌을 가리키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맨스프레딩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도 뭐 해외도 마찬가지로 좀 매너가 아니거든요. 이런 건 좀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이 쩍벌은 사실 뭐 기후 위기급은 아니지만 글로벌 이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은 그 뉴욕 지하철입니다. 뭐 듀드, 스탑 더 스프레드. 그러니까 어이 녀석, 녀석이 아니죠. 어이 친구, 다리 좀 오므리지 그래? 뭐 이런 식의 뉴욕 지하철 간판이 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요. 마드리드 시내버스에서 쩍벌을 금지했습니다. 2017년 5월 기사이고요. 네. 여기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쩍벌의 기준이 뭐냐? 혹시 앵커 아세요? 쩍벌, 옆 사람을 침해하면 그때부터 쩍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더니 한 10년 전 유행했던 코너가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이른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이라는 코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리 사이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쩍벌남이다. 저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제가 또 다른 문헌을 또 찾아봤더니 그 양 다리 사이 내 각이 90도 이상 벌어지면 쩍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면 윤 전 총장 최근 모습 중에 저렇게 청년들 만났을 때와 그 매경 인터뷰에서 부정식품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양 다리 사이에 내 각이 90도 이상이 벌어져서 쩍벌로 좀 보인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쩍벌 자세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도리도리 때도 좀 약간 건강과 관련된 걸 또 가져오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 쩍벌 자세가 단순히 어떤 매너, 민망한 게 아니라 건강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전근이라고 있는데요. 이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내전근이 약하면 자세가 벌어진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외전근 바깥으로 벌리는 근육이 강한 분들이 있을 때에 내전근보다 강하게 작용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리를 쩍벌 벌리는 사람은 고관절에 압박이 많이 가는 그런 불이익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참고로 이 쩍벌을 고치려면요 무릎 사이에다가 공이나 책 같은 거를 끼고 누운 다음에 허리나 골반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이 강화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윤 전 총장이 내일부터 휴가예요. 댁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전근, 외전근 이런 거 사실 헬스할 때 듣는 얘기인데 또 이성대 기자가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네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 makes man. 그 말처럼 크게 좀 얘기해 보시죠. 크게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대선 후보가 매너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좋아. 하자. 어지러워해 100% 어지러워 조명 때문에. 시작된 거야? 좋아. 몇 개까지 해야 돼? 해봐. 80개. 아이고. 15, 16. 바보게. 네, 너도 나도 식빵 언니 김연견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시청자 의견 중에 지금 이성대 기자의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쩍벌이냐고. 저는 지금 안 보이겠지만 저는 약벌, 약벌. 약간 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도 나도 식빵 언니 김연경. 오전 한국 배구팀이었죠. 강호 터키를 두고 준결승을 진출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에 대한 어록이 있어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예. 정말 마지막에 스파이크로 멋지게 진출한 모습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 어록은 제가 아직 준비를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예. 챙겨왔어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가만히 있을 정치권이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 또 정치권이 막 앞다퉈 나서는데 자, 김연경 보유국이다. 김연경 선수 감사하다. 주로는 축하하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제였죠. 이재명 지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를 보니 참 부럽고 멋지다.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대선 경선 과정과 좀 매칭을 시켰죠. 자, 그랬더니만 바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갖다 붙일 걸 붙이라. 자, 여기서 귀한 이재명 지사입니다. 요기 전문인데 어떻게 김연경 선수랑 같이 거론하느냐라고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황 전 대표도 정치에 끌어들인 건 좀 마찬가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격려하는 건 뭐 늘 있었던 일이긴 한데 대선 전국 맞물려서 이렇게 또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국대 선수들이 잘하면 보통 그 지역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눈에 띄는 게 안산시장이에요. 윤하섭 안산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알고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안산 초지동이 고향이고 자신의 팔에다가 저렇게 그 좌표를 새겨놓고 있다고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김연경 선수 양궁의 안산 선수처럼 안산에 안 살지만 안산 선수와 달리 안산에서 태어났네요. 준비해 오셨어요. 이건 분명히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 별명이 왜 식빵 언니냐? 예,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던데 찾아보니까 2016년이죠. 리우 올림픽 때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욕설했던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별명이 생긴 건데 이 참고로 그 욕설 누구나 다 아는 그 욕설입니다. 네, 그 예, 알파벳 C를 시작하는 그 욕설인데 참고로 이게 좀 길게 발음을 하는 건데 짧고 굳게 발음하면은 식빵과 비슷한 예, 표현이 된다는 거죠. 식빵. 그래서 그렇게 귀엽게 팬들이 불러주면서 식빵 언니가 됐다. 한번 해보시죠. 식빵. 식빵. 근데 참고로 여기다가 감탄사를 붙이면 좀 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빵. 한번 해보시죠. 굳이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야구 선수 뉴스 중에도- 썰기는. 네, 야구 선수 중에도 오재원 선수가 오식빵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뉴스 썰기는 정말 정치권 말고도 다양한 정보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자 여자 배구 4강전 오늘 금요일에 열립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제 터키와 8강전 전날에 잠을 1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머지 선수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팀으로 경기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라이브로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영끌 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 주자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고요. 이미 지난번 대권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대선 출마 선언을 곧 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8월 말 경선 시작이니까 예. 그 전에 해야죠. 예. 제가 최근에 예. 유 후보님 보고 느낀 거는 예. 최근에 에너지가 응축돼 있구나. 이제 붙어보자. 지금까지 모았던 에너지를 예.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인터뷰들을 보면 상당히 표현도 강해지셨고요. 예. 에너제틱해지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내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이제 조금씩 내는 예, 건가요? 아주 조금씩.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건 예. 어떻게 보면 예. 보수의 적자로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밖에서 들어온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이 주목받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예, 그동안 그분들이 약간 신비주의에 쌓여가지고 예. 뭐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또 국민들께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잘 모르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까지 최근에는 저는 뭐 그런 분들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부터 경선이 시작되면 예. 이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 만들어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진검승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유승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올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주장이신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승민 대통령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네. 했는데 조금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시청자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경제 그리고 또 외교 안보라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또 평생을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예. 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일자리, 부동산 문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공정한 성장이라고 말을 붙입니다만은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가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라는 이 시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혁을 제가 예. 해낼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제 공정한 성장 많은 후보 다른 후보들도 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도 예. 성장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예. 공정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예. 공정한 성장 해법이 뭡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짱이 되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고 예. 너무 단 거 음식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성장을 하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공무원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 예. 혁신 인재를 양성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저희가 공약으로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관련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지금 역대 정부가 다 못하고 지나간 노동개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하다가 말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시도도 안 했고요. 노동개혁을 제가 꼭 하겠다. 이거는 노아사 양쪽을 진짜 설득해서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다. 노동개혁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노동의 경직성을 그렇습니다. 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달리 말하면 그런데 예.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한테는 좋은 거고요. 예. 그 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복지 시스템 사회 안전망이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그래서 제가 복지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보수 정치인인데 원래 중부담 중복지를 중부담 얘기하셨죠. 중복지도 이야기했고 정세 없는 복지 허구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최근에 공정소득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려운 분들 특히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의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도와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사각지대 없이 도와드리는 그런 정책을 기본소득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예.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님 후보의 공정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두텁게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을 일단 마련하고. 예, 이재명 알겠습니다.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똑같이 저희 공정소득은 어려운 분들을 빠짐없이 사각지대 없이 도와드리자 이런 예. 개념입니다. 일단 제일 와닿는 것 부동산 문제인데요. 예. 해법은 뭡니까? 저는 공급은 풀고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지금 정부도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죠.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예. 지금 정부가 하듯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민간 주도로 수도권에 100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랬거든요. 민간에 이거는 땅이 없는데요. 일단. 땅은 서울 시내고 서울의 외곽 도시들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예. 용적률이 너무나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고층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역세권 같은 거는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 같은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뭐 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250%, 300%의 용적률이 적용을 받지요. 예. 도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0% 정도로 그렇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획기적으로 높이면 예. 너무 빽빽한 예. 밀집. 나중에 인구도 줄겠다는데 도심만 너무 빽빽하는 주거 환경은 안 좋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기, 2기, 3기 신도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를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신도시를 40km, 50km 떨어진 곳에다가 지으면 도로 깔아야 되고 지하철을 깔아야 되고 이런 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출퇴근에 완전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몰려 살면 그만큼 층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밀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도시에 필요한 녹지 공간을 적당히 두고 공원을 둠으로써 해소할 문제지 그걸 그냥 도시에 대도시에 서울 같은 도시에
이렇게 층수를 낮게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의 예.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2월에 했던 부동산 대책도 2.4 대책이죠. 예, 2.4 부동산 예. 대책도 도시의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재개발을 위해서는 현제 예. 거주하고 있는 예. 임차에서 살고 있는 분들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해법들이 되진 않아서 뭐 충돌도 있고 해서 잘 진행도 안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만 발표했지 실행을 못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 개발 방식입니다. 공공이란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사고 난 예. LH 같은 게 공공 아닙니까? 서울 같으면 SH, 경기도 같으면 GH거든요. 그런 공기업한테 개발을 맡기면 민간 건설사한테 개발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을 짓는데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땅 소유자들의 허락을 얻는 그런 예. 문제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하면 민간이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은 대부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예. 그러면 갈등이 줄어들고 대신 그 땅에 다시 예. 그 민간 사업자들이 짓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이라는 거는 자꾸 원가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가격이라는 거는 그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 초기에 100만 호, 수도권 100만 호를 민간주도 개발 방식으로 진짜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자체가 달라지고 진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시장에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품이 거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많이 달라질 거다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세금은 저는 예. 너무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니까 재산세 부담 같은 게 어지간한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너무 세고요. 취득세, 거래세, 양도 이 소득세 이런 것도 너무 셉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은 딴 세금은 몰라도 부동산 세금은 낮추겠다. 공급은 늘리겠다.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 요거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중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양도세를 지금 너무 매긴다거나 아니면 예. 지금 민주당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조차도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연수를 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예. 그냥 장기 보유도 이 제한하는 걸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건 안 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하는 거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다주택자 중과는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건 강화해야 된다. 예, 강화 그거는 또는 그대로 가야 유지해야 된다. 되지만 이미 강화가 많이 예, 됐습니다. 1주택자 실수요자들은 1주택자는 그거는 취득세나 예. 그 양도소득세를 그거는 많이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이렇게 뚜렷한 해법을 일단 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네.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그 이상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예. 잠깐 여론조사를 보면 예. 보기 싫으시겠지만 예. 두 번째 도전이고 사실은 예. 개혁 보수의 이미지로 예. 젊은 층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그 전도 비슷한 경우 많은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인데 2%대 지지율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필 또 잘 안 나온 여론조사를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근데 최근 겁니다. 저희가 따로 2%를 억지로 보일 건 그런데 없었고요. 저 화면을 보시면요. 예. 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야당은 야당끼리 후보를 뽑고 여당은 여당끼리 후보를 뽑습니다. 그죠? 예. 그게 경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한 명씩 후보를 뽑아놓으면 본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제가 잘 안 나오지만 야당 후보끼리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아직도 윤석열 총장이 높습니다만은 제가 야당 후보끼리 여론조사에서는 저하고 홍준표 대표 정도가 예. 2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재형 그래서 후보와 함께요. 최재형 후보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문제는 지금 각 당이 경선할 때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여론조사보다는 예. 각 당의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봐야 되고 제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예. 1대1 이제 본선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알겠습니다. 맞겠죠. 일단 이제 여러
대선 주자들에 대한 예. 국민들의 인지도 플러스 호감도가 되겠죠. 그렇겠죠. 다자 대결은요. 예, 그 예.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상이나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권력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대통령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도 남고요. 일부에서는 조직력이 예.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직력요? 예. 예를 들면 예. 조금 전에 패널로 나왔던 조혜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님이 원내대표 시절 원내 예. 수석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예. 또 이학재 의원도 예, 지금 예. 다른 캠프로 가 예. 있는데 친한 거고 이른바 저는- 친윤계 의원들이 예. 다른 캠프에 갔어요. 윤석열, 예. 최재형 캠프에. 이학재 의원은 뭐 친윤계라고 하기는 아, 그런가요? 그랬고요. 조혜진 수석은 저도 아직 수석이라고 부릅니다만 제 원내대표 때 수석 예. 부대표를 했고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뭐 어느 쪽 세력이 어떻고 하는 거는 저는 아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거는 그냥 지지도 따라 지금 그래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면 다 제한테 오실 분들이니까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예. 지지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우군 세력들이 예. 여러 매체에서 예. 스피커로서 여러 지원도 해주고 말도 해줘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의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의 대결 구도가 그런 거잖아요. 많은 지지 스피커들이 예. 의원들이 같이 예. 지원 사격을 하잖아요. 지금 조직이 약하면 사실 그 지원 사격이 약해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순환 구도에 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언론이 예. 공정하게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 이제 패널 같은 거 선정하고 할 때 예. 특정 캠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잘 보시고 예. 공정하게만 해주면 그런 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유승민 전 의원님의 캠프에 인사를 모시고 싶은데 예. 아직 캠프가 구성이 안 돼서 아니요, 뭐 제하고 가까운 뭐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뭐 누군지 다 아시니까요. 많이 좀 모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달리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옆에서 돕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 어쨌든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말씀하신 따뜻한 보수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 공정성장의 예. 세상을 구현을 하려면 예. 지지율을 높이고 예.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사들을 만나서 불러 모으고 예. 힘을 꾸리고 새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가장 예. 중요한 인사 활동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못 하신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전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을 때, 예. 또 그 이후에 바른정당 할 때, 또 지금까지 정말 죽음의 계곡을 걷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죠.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견뎌오고 함께 해온 동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단순히 방금 지지도나 아니면 뭐 자기 공천이나 이런 것만 보고 했다면 저하고 같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늘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이 보수가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로 가야 된다. 예. 그 뜻을 같이 해온 동지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공천권을 휘둘러 가지고 지금 그 많은 친박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예. 많은 친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진짜 신뢰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만 받을 수 있으면 또 그 지지도라는 게 진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경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후보의 정책 능력 비전 또 후보의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가 다 도마 위에 오르고 국민들께서 아 내가 다음 대통령 누굴 뽑아야 되겠다 예.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 지지도도 오를 거고 예. 그러면 저는 다 같은 이 지붕 밑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맡은 친이가 지금은 최재형 후보 캠프와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래. 또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력을 부풀린다 당 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줄 세우기를 하고 그런 게 조금 구태 정치죠. 예를 들어 근데 예. 이제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이죠.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것 자체가 이제 정무적인 거고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예.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를 얘기를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뭐 개혁 보수로도 예. 많이 인식이 돼 있고요. 남북 문제에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가 최근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 이후에 예. 남북 통신 연락선이 재개됐잖아요. 재개됐죠. 복구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한미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한미 군사훈련을 8월에 예정되는데
연기하지 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대통령이시라면. 한미 군사훈련은 예. 훈련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책상에 앉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고 앉았습니다. 예. 저는 한미 군사훈련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국토방위, 우리 국방의 국가안보에 진짜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과거 정권이 하던 식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저 남매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제가 김여정이 우리 한미연합훈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아니 도대체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 예.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국정원장이나 우리 국방부 장관이 김여정 눈치를 왜 봐야 되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었는데 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줬다고 보십니까? 아무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요. 예. 남북 긴장이 진짜 완화됐으면 우리 공무원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한테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지금 북한이 열병식 할 때마다 보면 새로운 핵탄두,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쏘는 그런 실력까지 왔는데 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전 실전 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긴장 완화고 이게 무슨 진정한 평화냐. 사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정말 이제 핵배 정책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 문정부 초기만 해도 물론 그건 사실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때 예. 우리의 핵 버튼이 더 크다라면서 화염과 분노. 그거야 미국 대통령이 한 예. 거죠. 근데 사실 예. 우리가 바로 북한과 근접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됐었다는 예.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긴장을 누그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라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예. 김정은도 이해하기 어렵는데 트럼프도 막상막하예요. 그 두 사람이 서로 핵 버튼이 누가 크냐 그러고 로켓보이가 로켓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세 번이나 회담을 했으면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든지 예. 아니, 서로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질적으로 뭘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금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죠. 그거 폭파하는 거 우리 눈으로 뻔히 보고 아무 말도 못했지 않았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지난번 정세현 전 장관의 예. 경우는 이제 남북 대화의 과정이 너무 지난한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대화 필요한 거 이해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만나면 예. 진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지 예. 매번 북한한테 이렇게 쇼로 이용만 당하는 이런 정상회담은 아무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후보 만나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안보까지 얘기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예, 뭐 할 말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나와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10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장과 작은 교습소, 공부방들은 늘어난 반면에 호프집과 노래방 등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도로에도 주차장에도 온통 무번호 오토바이가 가득합니다. 번호판이 없어서 사고라도 나면 차만 버리고 도망가는 운전자들 때문에 주민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데 무슨 상황인 건지 잠시 후 뉴스룸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아 또 전부 알길 바래 점점 가까워지는 너의